이런 게 자산, assets. 자, 그러면 부를 보유할 수 있는 수단.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투자 대상이기도 하죠. 부를 보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산들 사는 걸 투자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투자, invest. 투자한다 그러죠. 그러면 투자를 할 때 이 각 그 자산에 어떤 특성들이 있어요. 특성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나중에 설명드리지만 과연 이거 내가 투자해서 갖고 있을 때 안전한지, 수익은 높은지, 또 황금성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등등 이런 걸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그런 수익성이나 안전성이나 뭐 황금성 같은 거 이런 성격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산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자산 특성. 그럼 자산 특성을 이제 평가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자산 특성 평가 요소, 그 요소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시 페이지는 164페이지를 봐주시면 됩니다. 164페이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자산의 특성을 평가하는 데 고려되는 여러 요소들 중 몇 가지를 열거하면서 설명을 덧붙이기로 하겠다. 각 요소의 대소, 크다 작다 또는 고저, 높다 낮다를 파악하는 것이 그 자산의 특성을 평가하는 것이 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자산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산 특성 평가 요소 중에 첫 번째 거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평가 요소는 폐품 위험입니다. 폐품 위험. 폐품, 쉽게 말하면 쓰레기죠, 그죠? waste. 그래서 이거를 waste risk라고 합니다. 리스크. 위험은 리스크죠, 위험. 여러분이 지금 165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폐품 위험이라 함은 어떤 자산이 휴지나 폐품처럼 되어버려 경제적 가치를 상실할 혹은 그 가치가 크게 훼손될 위험을 말한다. 의미는 쉽게 말하면 폐품처럼 될 위험이죠. 그죠? 예. 그 자산이 폐품처럼 될 위험입니다.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을 불문하고 모든 종류의 자산은 폐품 위험을 수반한다. 비금융자산의 경우를 먼저 보면 예컨대 건물은 화재 등으로 경제적 가치를 상실할 위험을 수반한다. 맞죠? 예, 이런 게 폐품 위험입니다. 그리고 특허권은 다른 새로운 기술의 출현 등으로 경제적 가치를 상실할 위험을 수반한다. 자, 그런데 이제 금융자산의 경우를 본다면요. 금융자산에 수반되는 폐품 위험은 이제 다음에 거론될 파산 위험이나 채무 불이행 위험입니다. 폐품 위험 중에 이제 금융자산에 적용될 폐품 위험은 금융자산의 경우, 이 폐품 위험이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자, 첫 번째가 파산 위험입니다. 파산 위험. 파산한다 그러면 bankruptcy라고 그러죠. bankruptcy. 여기다 이렇게 T자 붙이죠. 그죠? bankruptcy. 읽진 않고 잘못 썼다. T자가 어디로 갔지? 다시 지우고. 네, 지우겠습니다. bankruptcy. 이렇게 쓰죠. 그죠? 네, bankruptcy. 이건 이제 묵음이죠. bankruptcy. 자, 파산 위험은 여러분들이 파산한다 그러잖아요. 원래 법률적으로 파산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회사 다 망하고 난 다음에 자녀 재산 가지고 이렇게 채권자들이 분배하고 가는 걸 파산 처리라 그러는데 그냥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파산했다 그러면 도산하고 이런 걸 파산이라 그러죠. 그냥 편리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파산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금융자산이 그것의 발행자가 파산하는 바람에 경제적 가치를 상실할 위험을 말한다. 발행자가 파산합니다. 금융자산 발행자가 있잖아요. 그 발행자가 파산합니다. 경제적으로 파산하면 경제적 가치를 상실하죠. 자, 주식 누가 발행하죠? 누가 발행합니까? 회사 중에서도 주식회사. 네,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하잖아요. 그런데 주식을 발행한 주식회사가 파산하게 되면 그 주식 어떻게 됩니까? 휴지가 되는 거죠. 그죠? 네, 휴지가 됩니다. 경제적 가치를 상실하는 거죠. 일단 경제적 가치가 크게 훼손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불이증권, 채권 같은 경우, 채권을 본드를 그것도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발행했다고 치면 그 회사가 파산할 수 있죠. 네. 또 제가 차용 증서할 때 저한테 돈 빌려준 사람, 이분이 또 파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불이증권도 그것을 발행한 채무자가 파산하면 경제적 가치를 상실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담보가 확보되어 있다면 그렇지 않을 수 있죠. 예, 예를 들어서 제가 회사채를 인수했는데 이 발행회사가 망하게 되면 은행이 대신 지급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그 은행이 뭔가 이렇게 보증을 해줘요. 보증해 준 경우 있어요. 그 보증회사채죠. 보증사채죠.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또 안 그러면은 제가 돈을 빌려줬을 때도 야, 너 못 믿겠다. 뭐 돈 못 빌려줘. 그러면 내가 담보 줄게. 그래갖고 이제 담보 주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다가 뭐 예컨대 뭐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그러면 거기다 근저당권 같은 거 설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불이증권의 경우에는 발행자가 파산하더라도 담보가 없으면은 그 자체가 경제적 가치가 완전히 상실되지만 담보가 있으면 담보 가치만큼은 경제적 가치를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불이증권의 경우에는 파산 위험보다 뭘 생각을 해야 되냐 하면은 채무 불이행 위험이 더 중요한 거예요. 채무 불이행 위험이 더 포괄적인 평가 요소가 됩니다. 뭐의 경우에? 불이증권의 경우에. 자, 불이증권의 경우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제가 채무 불이행 위험이라고 썼죠. 3번 채무 불이행 위험. 이 채무 불이행 위험을요 따로 신용 위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신용 위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개념을 제가 말씀드리죠. 원래 채무 불이행 위험, 이거는 이제 디폴트, 채무 불이행하게 되면 디폴트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디폴트를 일으켰다. 디폴트 리스크예요. 쉽게 말하면 디폴트 리스크. 자,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불이증권의 보유자가 어떤 이유에서든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어 당해 불이증권이 경제적 가치를 상실할 위험을 말한다. 자, 그럼 어떤 경우에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할까요? 자, 담보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악의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도 있어요. 악의적으로.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원리금을 상환 못 받죠.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런 경우. 예. 그래서 이런 채무 불이행 위험은 우리가 신용 위험이라고 부르는데 영어로는 신용을 크레딧이라고 그러죠. 크레딧 리스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담보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가 파산합니다. 혹은 채무자가 악의적으로 채무를 이행 안 하고 예컨대 도주하는 거죠. 예.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런 채무 불이행 위험을 신용 위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신용도라는 말씀 아시죠? 신용도하고 신용 위험하고는 반비례 내지 역비례하는 거죠. 그죠? 반비례합니다. 반비례하여. 자, 신용도가 높다는 얘기는 신용 위험은 작은 거죠. 작다. 위험은 작은 거죠. 그죠? 다음에 신용도가 낮다. 저 사람 신용도 나죠. 신용도가 낮다는 얘기는 신용 위험은 손해볼 위험은 크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해서 반비례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아시는 그 부분이니까 제가 크게 설명을 드리지 않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신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죠. 신용도를 갖고 설명드리면요. 이건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네,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네요. 신용위험과 신용도는 상반관계에 있다. 신용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위험이 크다는 것은 신용도가 낮다는 것이고 신용위험이 작다는 것은 신용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럼 신용도를 한자로는 이렇게 쓰죠. 신용이 있다. 예, 신용도. 영어로는 크레딧 레이팅하고 ing를 붙입니다. 동명사기도 하지만 여기서 완전한 명사입니다. 레이팅 자체가 신용도 할 때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신용도, 우리가 어떤 경제 주체의 신용도를 얘기합니다. 국가의 신용도, 어느 회사의 신용도, 어느 금융기관의 신용도, 혹은 사람의 신용도, 이렇게 신용도 얘기를 하잖아요. 네, 신용도 얘기를 할 때, 그러면 그 한 경제 주체의 신용도는 뭐냐? 신용도가 뭐냐면요. 그가 여기 있습니다. 담보 없이 부채증권을 발행한다고 할 때 그가 그 채무를 이행할 능력 및 의지를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정의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담보 없이 부채증권, 불이증권, 담보 없이 불이증권 이거를 발행할 때 그가 그 채무를 이행할 능력과 혹은 의지가 얼마만큼 되느냐 하는 걸 판별해 주는 게 신용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제 주체들의 신용도 그럴 때는요, 경제 신용도는 보통 뭐로 표시하냐면요, 그 경제 주체가, 해당 경제 주체가, 신용도는 해당 경제 주체가 담보 없이 발행하는 불이증권, 발행하는 그 부채증권, 제가 부채증권의 대부분은 불이증권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편의상 불이증권이라고 합시다. 불이증권에 부여되는 신용도가 그 해당 경제주체의 신용도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컨대 국가 신용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국가 신용도 우리가 평가할 때는 국가가 담보 없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외국 정부가 보증해 준다거나 그런 거 없이 독자적으로 그 발행하는 국채의 신용도가 그 국가의 신용도가 되는 겁니다. 국가의 신용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국가나 중앙은행은요, 특히 국가, 중앙정부 얘기하는 거죠, 중앙정부. 그 국가의 신용도, 국가가 담보 없이 그 채권, 국채를 발행할 때 적용되는 신용도. 그러면 그 나라 안에서는 그 국가나 중앙은행은 최고 수준의 신용도를 가지고 있죠. 왜? 중앙은행은 돈 찍어내는 기능이 있으니까 중앙은행이 예를 들어서 그 중앙이 채권을 발행해 놓고 통화조절체를 발행하잖아요. 중앙은행이 채권을 발행해 놓고 그 채무 불이행할 위험은 중앙은 돈 찍어서 갚으면 되니까, 자금이 부족하면 돈 찍어서 갚으면 되니까 채무 불이행 위험은 그 나라 안에서는 그 없다고 볼 수 있죠. 국가도 마찬가지죠. 국가도 그렇게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국가 또는 중앙은행의 그 나라 안에서의 신용도가 어떻게 될까요? 그 나라의 신용도는 그 나라 안에서는 채무 불이행 문제를 일으킬 염려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점에서 최고 수준의 신용도예요. 그 나라 안에서는 최고 수준의 신용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최고 수준의 신용도. 그럼 우리가 최고라는 걸 영어로 뭐라 그러죠? sovereign 그러죠. sovereign. 그래서 그 국가나 중앙은행의 신용도, 특히 국가의 신용도를 우리가 이게 sovereign이 뭐 주권의 뭐 이런 뜻도 있지만 그 나라 안에서는 최고라는 뜻, 최고의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그 국가의 신용도는 sovereign rating입니다. rating. sovereign rating이에요. 국가의 신용도. 그러니까 국제 금융시장에서 예컨대 한국의 sovereign rating이 얼마냐, 뭐 A 등급이냐, 뭐 AA냐, 뭐 AB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뭐 트리플 A냐, 더블 A냐, 뭐 이렇게 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무디스라거나 그 다음에 스탠다드 푸어스 이런 데에서 시험 평가를 할 때 그 국가에 대해서 평가를 하잖아요. 그 국가 신용도를 sovereign rating이라고 합니다. 그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국가는 일반적으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라에서 최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예금은행이죠. 예금은행 기관 신용도. 예금은행의 기관 신용도는 사실 이것도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예금은행 국가 신용도 얘보다는 못하죠. 그것도 큰 기관이 있으니까 대체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를 최고 수준을 특급이라고 표현한다면 예금은행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여기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거는 특급이나 1급 이상이 되겠죠. 1급 이상.
예금은행 신용도가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국가중앙은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금은행에 대해서 지급준비금 뭐 의무적으로 부과하고 그다음에 또 감독도 하고 구제금융도 제공해 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금은행 신뢰를 높여놓습니다. 예, 그렇게 높여놔도 역시 예금은행 중에서도 등급 차이가 있겠죠. 대체로 1급 이상이지만 2급일 수도 있어요. 예금은행도. 그런데 2급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2급짜리 예금은행이 취급하는 예금도 예금자 보호제도에 의해서 신용도가 그 당의 자산의 신용도 높아지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167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 예, 제가 건너뛰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67페이지 보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현금과 화폐성 예금의 신용위험 및 신용도라는 항목이 있죠. 다. 현금과 화폐성 예금의 신용위험 및 신용도 이게 있습니다. 네. 자, 우선 볼까요? 사실 현금이라고 그럴 때 현금에 대해서 뭐 신용도 얘기를 왜 할까 그러지만 현금도 따지고 보게 되면 중앙은행의 부채라고 볼 수도 있어요. 현금은 실제로 그 중앙은행 대차대조표 만들 때 현금 발행했다 그러면 그 부채로 이렇게 취급을 합니다. 처리를 합니다. 예. 그러면 현금하고 그다음에 우리 중앙은행 당좌예금 있죠. 중앙은행 당좌예금. 현금하고 중앙은행 당좌예금.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중앙은행 당좌예금. 이건 결국은 중앙은행의 부채입니다. 중앙은행이 당좌예금을 발행했다 그러면 중앙은행 당좌예금을 예를 들어서 예금은행이 중앙은행 앞으로 당좌예금 갖고 있잖아요. 그죠? 갖고 있으면 그러면 그 중앙은행이 그 예금은행을 상대로 나 이거 못 줘 하고 떼어먹을 수도 있는 건데 중앙은행이 그럴 일은 없는 거죠. 없으니까 현금과 중앙은행 당좌예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자산 신용도는 기본적으로 특급이 되겠죠. 그죠? 여기 써 있나요? 현금과 중앙은행 당좌예금은 신용 위험이 아예 없는 자산. 신용 위험이 아예 없어. 그 나라 안에서는요. 신용 위험 아예 없다. 아예 없음. 현금이나 중앙은행 당좌예금은 신용이 아예 없습니다. 신용이 아예 없다고 볼 수 있죠. 돈 찍어서 갚으면 되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금은행이 취급하는 화폐성 예금 있죠. 예금은행이 취급하는 화폐성 예금. 예금은행이 취급하는 화폐성 예금. 취급하는 이전 가능 요구 불예금 화폐성 예금. 이거에 이제 그 신용 위험이 없진 않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 위험이 거의 없거나 아주 작다. 신용 위험이 거의 없거나 아주 작다. 이건 왜 그렇죠? 예금은행 자체는 좀 편차가 있습니다. 아주 튼실한 그 예금은행도 있고 조금 부족한 그런 예금은행도 있는데요. 예금은행 자체에는 그 신용도 차이가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금자 보호제도 그 덕분에 이 화폐성 예금 자체는 신용 위험이 거의 없거나 아주 작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 화폐성 예금은 이 예금은행 본연의 신용도를 그대로 반영해야 되지만 예금자 보호제도 때문에 신용 위험이 거의 없거나 아주 작게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저축성 예금의 라로 들어갑니다. 라로 들어가게 되면 저축성 예금의 신용 위험 및 신용도. 예. 자, 우리가 현금, 그 다음에 예금은행이 취급하는 그 요구불예금, 그 다음에 제가 세 번째로 중시하는 자산이 저축성 예금이죠. 그러니까 저축성 예금도 거의 여기 준하는 거죠. 그 상동이라고 쓰면 되나요? 거의 위하고 같죠. 위하고 같습니다. 저축성 예금도 이 예금은행이 취급하는 요구불예금, 화폐성 예금하고
거의 같죠. 같은 기관이 취급하고 또 저축성 예금도 예금자 보호제도에 의해서 보호받는 게 일반적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채권의 신용도가 이제 중요합니다. 채권의 신용도, 채권의 신용도, 마인가요? 네, 마죠. 채권의 신용위험의 신용도, 채권. 본드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본드의 경우에. 자, 일반적으로 이제 예금은행이 담보 없이 발행한 채권 이런 걸 은행채라고 그러죠. 보통 담보 없이 발행하죠. 그럼 그 신용도를 평가하게 되면요. 당연히 이제 이 채권에 가서는 은행채의 경우에도 아까처럼 은행채의 경우에도 이 동일한 은행이 예금을 취급할 때는 그 예금은 예금자 보호제도가 적용되는데, 만약에 그 은행이 은행채를 발행할 때 예금자 보호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제 그 채권은 고스란히 해당 예금은행의 기관 신용도가 그대로 반영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반영이 되죠. 예. 그리고 그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의 경우에도 이제 은행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여러 가지가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은 참 발행 주체에 따라서 뭐 은행이 발행하면 은행채, 일반 기업들이 발행하면 회사채, 카드 회사가 발행하면 카드채, 국가가 발행하면 국채, 지방정부가 발행하면 지방채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붙이는데요. 채권은 결국은 대체로 발행기관의 신용도가 대체로 뭐 특별히 무슨 보증이나 이런 게 없다 그러면 대체로 당해 채권 발행기관의 신용도를 거의 그대로 반영합니다. 그대로 반영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위태위태한 회사가 발행했다 그러면 그런 걸 미국에서 정크본드라고 그러잖아요. 정크본드는 투자 대상이라기보다는 투기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정크본드를 발행하는 그 회사의 신용도가 워낙 낮아요. 이건 신용도가 낮다는 얘기는 신용위험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드 중에서도 이거는 투자 적격이 아니고 투자 부적격이야 그래가지고 투기 대상 채권, 완전히 스페큘레이션, 투기 목적으로 위험 부담 많이 해야 돼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이제 그런 채권은 정크본드라고 하는데, 정크본드. 어쨌거나 이 채권은 대체로 발행기관의 신용도가 거의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네. 이게 제가 이제 신용위험에 대해서 좀 설명드렸죠. 신용위험. 채무불이행 위험, 그리고 신용위험. 채무불이행 위험 이퀄 신용위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4가지 재산의 신용위험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죠. 예. 그럼 이제 이번에 설명드릴 거는 16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